이게 뮤트로 돼 있어. 밑에 눌러. 안녕하세요. 이런 아침에 교육이라니 너무 꿀같죠? 네, 오늘 지금 9월 저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연대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 공무직분의 9월 조합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 먼저 노동운동에 선봉해서 투쟁하시다 선화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임을 위한 재창 행진곡 재창이 있겠습니다. 다음 노동.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첫 시간에는 코넬대 연구원으로 노사에 관련된 AI 연구를 중이신 연구원 네, 오셔서 저희에게 강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니야? 뭐 일단은 소개를 드렸는데 메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좀 슬픈 모습을 보이게 됐네요. 어째 호랑이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우가 오늘 왕이 됐습니다. 호랑이 분은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못 나오게 됐고요. 우리 분해활동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 코넬대는 좀 생소하지만 저같이 배움이 좀 모자른 저는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코넬대 연구원님이 저희 AI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제 상담 발표도 해주시고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었는데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체 협약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진행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저희 이제 외부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순서대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구축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저희 연구원님이 발표하신 자료를 들어주시도록 할 건데 조금 저희 내용에서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연구원님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에서 이제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을 공부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박사과정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AI 연구를 작년부터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콜센터를 쭉 돌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또 콜센터 노조가 AI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가 현재 지금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도입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로 도입되고 있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뭘 할 수 있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조금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중간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제가 뭐 지도교수랑 같이 쓴 보고서가 2편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해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이쪽 첫 번째 보고서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콜센터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 AI가 얼마나 도입됐고 이제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노조들이 어떻게 AI 도입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 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좀 안 그래도 AI 기술 미국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도 미국에서 먼저 도입이 됐는데 그만큼 콜센터 AI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앞으로 한 1, 2년, 2, 3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이런 기술을 만드시는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미국에서 뭘 하는지 항상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베끼고 중요한 기술들을 이제 수입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그래서 이 사례가 길게는 한 2, 3년, 짧게는 1, 2년 정도의 좀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여러 개 활용되고 있어요. 뭐 지금 저희는 연구팀에서 8개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큰 종류의 AI는 이제 관리나 감시를 자동화하는 AI인 거예요. 이제 지금은 팀장이나 관리자분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AI가 팀장을 보조를 하거나 AI가 관리자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해서 감시를 하는 AI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인상 깊은 게 이제 코칭 AI인데요. 이게 코칭 AI 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소리 톤이나 이제 발화 속도, 그러니까 상담 속도, 그리고 스크립트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AI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상담사들에게 이렇게 공감하라는 이런 식의 큐를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리자들이 뭔가 불만이 발생한 콜이나 장콜이라고 하죠. 길어지는 콜이 있으면 관리자들이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AI가 그런 것들을 이미 쭉 같이 듣고 있다 분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코칭을 하는 거죠. 코칭인지 감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노동은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기술의 특징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자나 사용자의 어떤 역량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그 노동자의 역량을 확장시켜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리자의 역량도 확장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자의 눈도 더 잘 보이게 하고 관리자의 귀도 더 잘 들리게 하는 거라서 이전에는 콜을 직접 들어야 됐다면 이제는 이제 STT나 이제 코칭 같은 건 AI가 수많은 동시에 발생한 콜들 실시간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 AI 같은 거는 이제 자동으로 콜 양을 AI가 분석을 해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 같은 거를 이제 배정을 해주는 AI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는
몇 명의 노동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 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협이나 노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육 훈련은 이제 신입 상담사 같은 경우 이제 AI랑 이제 모의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스크립트를 주면 그 스트릭트 상담사가 학습을 하고 그걸 AI랑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 AI가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피드백을 주는 이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감시 자동화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자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 감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상담사들 책상을 쭉 보는 거예요. 책상 외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일하는데 뒤에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관련되지 않은 거,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감시 자동화는 노트북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채팅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업무 위에 뭔가 다른 걸 한다거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콜센터들에서는 이제 인터넷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핸드폰을 접속해서 그 화면을 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규제를 하는, 업무의 행동이라고 규제를 하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도입됐을 때 조합원들이 어떤 게 느끼냐라고 봤을 때 이 간부분의 인터뷰를 보면 조금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매니저의 역량도 확장시켜 준다. 이게 긍정적인 역량이든 부정적인 역량이든 확장시켜 주는데 매니저가 통화를 들어보는 대신에 이 프로그램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콜별로 실시간 진행 콜별로 색깔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슨 초록색 지표가 높은 콜, 빨간색 지표가 높은 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듣는 거죠. 물론 이전에 장콜을 들었다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콜 아니면은 뭐 좀 지연되고 있는 콜 이런 것들을 AI가 분류해서 관리자들한테 이제 리포트를 해주니까 그걸 바탕으로 관리자들이 좀 더 타겟팅되고 세세하게 많은 콜들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AI가 이렇게 감시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담사들의 역량을 좀 확대하고 일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STT는 많이 도입돼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STT나 실시간 상담 지원 AI는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상담 관련된 정보를 추천해주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 라우팅 AI는 그러니까 AI가 콜의 특성과 상담사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이제 특정 상담사에게 콜을 꽂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독일 같은 경우 케이스인데 이제 어떤 고객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의 전형적인 질문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납부 문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AI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의 콜이 들어오면 이제 납부 업무나 미납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직원한테 꽂아주는 거죠. 동시에 아니면은 좀 과거의 상담 이력을 봐서 이런 종류의 상담을 잘 처리했던 상담사를 이제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AI가 도입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러면 여기는 세일즈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럼 성과가 좋은 상담사들은 계속 콜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성과가 안 좋은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안 꽂히니까 임금이 또 낮아지겠죠. 이제 차별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성과 잘 판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꼭 잘해서 잘 파는 건가, 아니면 상담을 대충 하고, 아니면 뭐 불안전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많은 AI일 수가 있죠. 뭐 이거 엔드투엔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통신사 맥락이라서, 그러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는 뭐 TV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이제 그걸 고쳤죠. 근데 그 기초적인 거는 고객한테
해보라고 AI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상담하세요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사들의 역량을 조금 보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 현장 그 기술자 입장에서는 일이 좀 줄어드는 거지만 그 일이 상담사한테로 좀 오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요. 후처리 AI는 지금도 뭐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통화 내역을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포맷이 있으면 이걸 자동으로 채운다던가 그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도입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노조원인 콜센터 상담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이게 이미 설문조사 한 지가 3년 정도 됐어요. 2, 3년 정도 됐으니까 좀 약간 좀 시간이 된 수치인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도입이 됐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업무 자동화나 관리 및 감독 자동화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에서 40% 정도 도입돼 있고 상당하게 도입돼 있는 수준이고 지금은 더 도입돼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 스트레스랑 고객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고객 서비스 개선이에요. 이 윗줄이. 그리고 이 밑줄이 업무 스트레스인데 아까 말한 상담 지원 AI 있죠. 상담 도우미, 상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많이 응답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여기 빨간색이 보시면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 매우 동의함인데 업무 스트레스를 한 36% 증가시킨다고 36% 응답자들이 응답을 한 거죠. 그럼 뭐 이거는 좀 섞여 있는 거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 코칭 AI 있죠. 이제 감정 노동을 강요한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정적인 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54% 정도가 이런 AI가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업무 효율은 고객 서비스 개선은 18%.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AI라고 해서 다 효율적으로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AI들은 관리자들이 감시를 강화하는데 관리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업무의 차질을 좀 지연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땠을 때 이런 효과들이 달라지냐를 봤을 때 조금 그래프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게 고객 서비스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0시간, 한두 시간, 3시간이 이게 교육 시간이 증가할수록인 거예요. 근데 코칭 AI 같은 아까는 되게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죠. 근데 교육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담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여전히 낮은 수치지만 이제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고객 서비스 개선, 그러니까 상담 지원 AI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코칭 AI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땐 63%의 응답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증가시킨다고 대답했지만 이게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에 대한 교육이 있냐에 따라서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 효과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AI 효과가 어땠을 때 더 좋아지고 어땠을 때 더 나빠지는지를 쭉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건데 평가 기준이 좀 합리적일 때 지금은 뭐 콜수, 통화량, QA를 통해 가지고 뭐 성과급이랑 연동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이냐, 상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로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노동조합 효과성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얼마나 기술에 잘 개입하느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좀 참여도 하고 기술을 좀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도 같이 내고 했을 때 그럼 이런 AI 기술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봤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담 이제 평가 기준이 좀 합리적이고 노동조합이 좀 더 기술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냈을 때 기술이 좀 노동을 통제하기보단 좀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좀 업무 효율도 향상시키는 걸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좀 한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AI가 어떻게 도입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이 앞에 설문조사 결과를 더 오히려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I 기술들이 많이 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챗봇 및 콜봇도 많이 도입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고 권익위 같은 경우는 콜봇은 안 도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공공 부분에서 콜봇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산콜센터나 아니면은 건강보험센터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콜봇을 만드는 회사 개발자랑 이제 CEO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거긴 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한 3개월이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단순한 것들은. 근데 좀 더 복잡한 건 더 걸리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콜을 처리하는 콜봇을 도입하는데 1년 미만이 걸린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어서 그거를 이 조직에 얹기만 하는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T도 다 아실 거고, 상담보조 AI도 지금 많이 쓰시는 거고, 후처리 AI도 있고, 조금 더 강조할 건 이제 QA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T, 상담보조, 후처리 이거 다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거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AI가 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STT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개는 사실 이거는 STT가 도입되면 나머지는 도입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STT를 통해서 상담 노하우를 쌓고 학습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기술들을 자꾸 도입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QA AI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인사 멘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자동이체를 해제한다고 했을 때 4가지 요건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가지 요건 다 준수해서 얘기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QA 담당자나 이런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AI가 실시간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권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도입될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AI가 도입됐을 때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전 인터뷰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 및 자연 감소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금융권의 사례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직이고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은행 산하 한 콜센터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 TM 부서가 24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웃바운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걸 콜봇이 도입되면서 아웃바운드 일을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4명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3명, 5명 이렇게 줄어가지고 지금은 3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나머지 21명은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땐 이게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옮겨가는 거예요. 노조가 있으니까 자르지는 못하죠, 쉽게. 근데 인바운드로 옮기는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이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않고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깎이고, 그리고 관리자들은 더 상담을 못하면 더 쪼고 하니까 상담사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 감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사용자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을 안 하니까 AI가 도입이 되면 이제 콜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을 안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노동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이제 콜 경쟁이나 이제 콜 수를 좀 많이 콜을 많이 처리를 해야 성과급을 받거나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콜봇이나 이제 콜봇이 도입되면 발생하는 게 이제 단순 콜들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콜 양이 줄어들면 이 제한된 콜 양을 가지고 상담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 콜이 없어지니까 남은 콜은 좀 더 복잡한 콜들이잖아요. 그럼 복잡한 콜들을 더 많이 처리를 해야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기를 갈아 넣어야
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해서 이제 특히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 경쟁 강화 같은 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 난이도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조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손해보험사 케이스인데, 이제 사고 접수를 받는데, 사고 접수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난 것도 있고 일반 도로에서 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도로는 그래도 좀 덜 위험하고 덜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AI나 아니면은 보이는 ARS가 봤는데, 고속도로에서 난 거는 이제 상담사전에 다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한 퐁당퐁당해서 쉬운 콜, 어려운 콜, 쉬운 콜, 어려운 콜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것만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객들이 엄청 동요돼 있고 이제 빨리빨리 위험한 상황을 상담사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콜들만 계속 쌓이니까 감정 노동도 훨씬 더 높아지고 업무 스트레스도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후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지 업무부터 해가지고 좀 더 문서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콜 난이도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휴식 시간이 안 주어지거나 좀 감정 노동 보호가 잘 안 될 경우엔 업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조금 다른데 원스톱 상담화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뭐 여러 상담 업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AI가 단순 콜을 처리하면서 남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인력들이 조금 특정 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 이 부서한테 다른 일들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은 이제 상담 도우미가 있으니까 니네 여러 콜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점점점 이제 여러 업무를 콜센터 노동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근데 반면에 교육 훈련 제대로 제공해 주지는 않는 거죠. 업무 강도는 세지고. 그래서 뭐 AI 오류 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고객들이 AI가 발생한 오류나 잘 처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좀 이제 화를 낸다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 STT 상담 도우미 AI QA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STT도 이게 성능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런 STT 기술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챗 GPT나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성능이 발달하는 대로 똑같이 성능이 더 업데이트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인터뷰 했을 때는 성능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올해 가서 또 인터뷰 해보니까 너무 좋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STT 같은 것도 금방금방 이 성능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발견을 했고요. 근데 STT 좋은 점이 있죠. 이제 기억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상담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장콜일 경우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상담사 관리자들한테도 또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들이 이제는 콜을 듣는 게 아니라 STT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넓고 깊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가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콜센터에서는 이제 예전에 녹취 하나하나 들었는데 3명을 이제 STT로 띄워놓고 동시에 보는 거죠. 근데 한편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관리자가 나를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은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STT를 쓰는 게 아니라 오상담을 좀 하지 않게 도와주거나 코칭을 하거나 도와주는데 쓰면, 관리자 그리고 또 역량이 있다면, 이러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에 관리자들이 이런 감시하는 데 현재 쓰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숙련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상담 도우미가 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이제 아까 말한 AI QA 같은 건데, 그러니까 AI Q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점 감시가 더
심해지고 자동화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TT도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STT 기술을 응용해서 AI QA 같은 걸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자동이체 케이스인데 이제 자동이체 안내를 해야 되면 4가지 요소를 딱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AI QA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 성과급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되는 식의 구조인 건데, 뭐 자동이체 기관명, 은행 상품명, 이제 금융결제원에 연결하겠다는 이런 3가지 동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이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이제 통제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외국이랑 한국에서 어떻게 AI가 도입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은 뭐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좀 외국이랑 한국 케이스를 그리고 이런 걸 좀 나눠서 이제 좀 볼 텐데요. 이제 이건 독일 사례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사협의회가 있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노사협의회가 한국보다 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사협의회 허락이 없이는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노사협의회 허락 없이는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인사이동을 하지도 못하고 성과급 제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독일 노동운동이 이제 예전에 이제 투쟁을 해서 만들어 온 성과인데 이게 작업장 수준에서 노사협의회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사협의회가 AI 기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제 한국에 대입하면 한국은 작업장이나 일터 수준을 규제하는 걸로는 단협이 있잖아요. 단협에 아주 강력하다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이 케이스가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협약에 이런 것들 조항을 넣으면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2016년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이 AI나 디지털 전환을 예상을 하고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AI를 이런 식으로 도입할 거라고 미리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다 법적인 구속력 있는 협약인데 이제 AI 개괄적인 거는 AI 도입할 때도 노사 공동으로 해야 되고 AI를 운영할 때도 노사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사용자의 그 기술 도입이나 운영권을 제약을 하는 건데요. 근데 도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건강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러한 기술이 도입됐을 때 이제 개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추적해서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걸 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는 개인 수준에서 성과 평가를 수치로 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사용자들은 5명을 한 팀으로 묶어서 평균을 내거나 합산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콜로 쪼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행 운영을 할 때도 그러니까 AI 특성이 자꾸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챗GPT 성능이 좋아질수록 세계의 모든 AI 툴들의 성능들이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개발될수록 기존에 안 걷던 데이터를 새로 거둘 수도 있고요. 이제는 목소리 자체를 데이터를 걷어서 분석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노사와 동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AI 운영에 있어서도 좀 개입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단체 협약이 좀 약하고 뭐 사용자들이 좀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노조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 상담센터에서 아까 말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감시하는 기술 도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노조가 이걸 문제를 삼아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용자가 그걸 반영을 해주지 않는 거죠. 단협에 반영을 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아서 이 노조가 활용한 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체협약 밖에서 언론이나 여론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카메라나 이렇게 노트북을 감시하는 건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를 사용자가 볼 수 있다. 이건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이거는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서 회사가 즉시 중단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노조가 신기술 도입을 할 때 사용자가 좀 더 노조랑 협상을 잘 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것 같아요. 이런 기술 관련된 도입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분명히 이제 받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반대를 했을 때 이제 밖에 있는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STT를 사용할 때 상담사의 상당 내역은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랑 가장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 관련된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AI법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이제 독일과 같이 노사협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가진 유일한 이제 큰 수단은 단체협약인 거죠. 근데 미국과 한국이 다른 점은 여기는 통신산업 노조가 한 70년 정도가 된 거예요. 되게 오래된 노조죠. 그러니까 이 노조들은 아주 단체협약 조항들 아주 세세하게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뭐 고용안전, 재훈련, 노동 강도, 감시 이런 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협 조항들을 아주 세세하게 발전시켜온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AI가 도입됐을 때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안정도 해고 금지 조항 있는 이제 노조들도 있고요. 이제 아주 강한 조항인 거죠. 아니면 이제 재훈련 직무 전환 조항도 있고 이제 자동화로 인해 축소되면 다른 직무로 이동하지만 교육 훈련이나 보상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처리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협 조항에서 후처리 시간은 뭐 5분으로 한다. 뭐 한 콜당 몇 분으로 한다. 이런 후처리 시간을 보호하는 게 있어서 AI가 도입돼서 콜 난이도가 올라가서 후처리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청이나 샘플링 같은 것도 이제 직원과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하면은 이 통화를 감청을 해가지고 불이익이나 징계를 위해 사용을 못하는 거죠. STT를 통해서 감시를 하더라도 이게 불이익이나 처벌 목적보다는 교육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게 단협 조항에 넣어두어서 STT가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감시 역량이 아주 극대화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런 AI 관련 단협 조항들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도입될 때 그냥 하루아침에 도입되잖아요. 많은 뭐 다음날 AI 기술이 도입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 있으면 이제 도입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게 아주 통보 조항인 것 같아요.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6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 이 기술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는 이제 교섭 같은 걸 해서 이제 노조 교섭에 대한 다른 합의가 없이는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는 강한 조항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같은 것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위원회를 꾸리는 거예요. AI나 기술 위원회를 꾸려서 이 위원회에서 기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 노사가 동수로 이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 기술이 도입될 때, 기술이 운영돼서 업데이트 될 때, 기술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코칭하거나 혹은 감시하거나 이럴 때 다 이런 기술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이 과정을 조율을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노동조합에 알려줘야 되는 이런 조항도 있고 새로운 직무는 이제 현재 재직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제한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가 도입되면 데이터 입력이나 데이터 관리 업무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종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내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콜센터 노조는 아닌데 좀 흥미로운 사례여가지고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전략을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 노동자들을 도입하는 노조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AI가 도입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호텔 노동자들 객실을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객실 101호에서 102호, 103호 이거 가는 거는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101호 다음에는 204호로 가라. 204호 다음에는 701호로 가라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콜 라우팅 AI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콜을 상담사들에게 자동 꽂아주는 AI.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자꾸 비슷한 종류의 콜 같은 걸 추천해 주잖아요. AI 같은 게 패턴을 매칭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콜 배정이나 업무 배정 같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근데 그럼 노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그러니까 노조가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노조 차원의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이제 외부에 있는 연구진이랑 협업을 해서 100명이 넘는 호텔 청소 노동자 대상으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업무 배정을 하는지 다 기록을 하고 추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엄청 비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이 업무를 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밝혀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방을 청소한 다음에 바로 7층으로 보내는 거죠. 7층으로 한 다음에 2층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진환이나 건강상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거로 이제 사용자들을 압박을 하고 이슈를 만들고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관철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사점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 조항들을 단협에 넣은 케이스들이 미국에는 요새 종종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은 받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협에 넣으려면 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파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식으로 언론이나 제도를 활용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제 사용자들의 태도를 바꿔서 아까 말한 연구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노조가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협상력을 좀 창의적으로 좀 발휘를 해서 사용자들을 압박을 해서 AI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AI 조항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주요한 시사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존 단체협약 단체협약으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자들이 상담사들 쪼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들 도와주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세세한 감시 같은 걸 못하게끔 이렇게 단협이나 노동조합이 그 성과평가 제도나 기준들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콜 처리, 콜 수를 평가 기준에서 좀 많이 빼면, 콜 타임이나 이런 걸 늘리면 AI가 도입됐을 때 콜 경쟁이 격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노조가 개입할 수 없더라도 평가 제도나 인사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노조가 잘 개입을 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위원회 같은 도입이 필요해서 AI 기술의 특징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규제하는 이제 도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이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것들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AI 단협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좀 명문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권리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정보 공개권, 직무 훈련 및 직무 이동 권리, 고용 보장 권리, AI 교섭 및 공동 운영권, 데이터 보호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이긴 한데, 사실 정보 같은 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해야 될지 노조에서 단협에 많이 쓰거나 단협에서 좀 추상적으로 쓰더라도 노조가 그 어떤 정보들 요구해야 될지 잘 숙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알아야 돼. 도입 시기는 기본인 거죠. 어떤 AI가 도입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부에서 프로그래머가 관리하는지 외주를 주는지,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그리고 새로운 직무는 뭐가 생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들을 이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노동조합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직무가 뭐가 생기는지 모르면 이미 외주화된 상황이면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럼 노조가 대응하기 너무 늦잖아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런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노조들이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직무 이동 및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숙련이나 AI 활용 교육도 필요하고 이제 직무 이동 시 예를 들어서 성과 평가를 6개월 동안 면제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하루에 10콜은 동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육 훈련을 팀별 방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직무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고용 보장도 있고 이제 AI 기술에 대해 공동 운영권 중에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시범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자들도 AI 기술이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도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사들이 다 떠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사 합의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나 시범 테스트를 한 3개월 정도 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AI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AI 기술에 대한 성능도 좋아지고 또 수용성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UI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보호권도 이제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최소한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이제 단협이나 협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좀 앞으로의 협상의 의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제가 민주노총 콜센터 연대회랑 이제 이 AI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 되고 좀 이걸 바탕으로 원하청 교섭 시 AI 관련된 단협 조항이라던가 이런 AI가 실제로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면 이제는 좀 데이터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일반적인 설문조사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15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AI 효과를 처음으로 조사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이 설문조사를 응답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목요일날 있을 토론회나 나중에 콜센터 연석회의에 좀 제출할 보고서에도 좀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